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연 채널에 특히나 많이 나오는 주제이지만 제가 겪어온 삶도 다른 분들과 크게 다를 것 없어서 이혼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도박 중독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남편의 상간녀를 통해서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알렸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시어머니한테 먼저 알렸습니다. 당신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적어도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뺨이라도 한 대 때려줄 줄 알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너는 원래 착한 사람 아니냐. 내가 그냥 이해해줘라. 그리고 상간녀한테 남편 뺏기고 싶지 않으면 너도 조금은 더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말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말이었죠. 그때 알았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나를 완전 호구로 보고 있었구나. 나는 이 사람들한테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물러터진 간병인에 불과했구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집안 다 뒤집어 엎고 이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하는 게 저였어요. 네, 저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아니지.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보면 엄마가 지금 우리한테 모시고 살라고 할 자격이 있어? 정말로 궁금해서 그래. 엄마는 정말로 우리한테 자식 노릇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형, 형이 말해봐. 엄마가 우리한테 자식 노릇 좀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어? 아, 이것 좀 놔봐. 내가 틀린 말 하는 거야? 형수도 얘기 좀 해봐요. 형수도 여기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큰형수도 엄마 빚 갚는 거에 지쳐가지고 큰형이랑 이혼한 거 아니야. 엄마는 진짜 우리한테 그런 거 바라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엄마 노릇 못한 거 사실이야. 그런데 너희들도 이러는 거 아니지. 응? 너희들이 나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했겠어? 나도 너희들 아빠랑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고 볼 걸 못 볼 걸 다 보면서도 그래도 내 새끼들이라고. 니들 아빠 그 개망나니 같은 인간 앞에서도 꾹 참고 버텼어. 니들 엄마 없는 자식 소리 듣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내가 그거 도박판 몇 번 갔다. 그래, 갔어. 내가 언제 안 갔다고 했냐? 갔다고. 그래서, 어? 내가 그래서 다시는 도박판 안 가겠다고 이렇게까지 한 것 아니야. 아유,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내가 뭐 한다고 아들놈을 셋씩이나 낳아가지고. 막내가 말한 거 지금 틀린 소리 하나 없어, 엄마. 어? 우리가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자식은 낳지 말던가. 우리라고 부모 잘못 만나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크는 게 좋았던 건 줄 알아? 그래도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랐어도 우리 삼형제 남한테 피해 한 번 안 주고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떳떳하게 잘 컸어. 그럼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자식 노릇 안 한다고 이렇게 다 불러놓고 앉혀놓고선 큰 소리칠 자격이 있는 거야? 이제 와서 도박판 안 가겠다고 하면 뭐 할 건데? 엄마 그놈의 도박 빚 때문에 선산 날려먹어 집 날려먹어서 삼형제가 나란히 엄마 월세나 내게 만들어.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도박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다못해 이제 모시고 살라고? 아이고, 그래. 내가 나가 죽어야지. 나 같은 년이 살아서 뭐 한다고, 응? 그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래, 내가 나가 죽는다, 나가 죽어! 시어머니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삼형제 중 둘째였죠.
시아버지는 남편이 대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굴 한번 뵌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이 65, 그의 시어머니는 삼형제와 며느리인 저를 불러놓고 당신을 모시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가정이었다면 엄마를 절대로 못 모신다. 우리가 왜 모셔야 하냐. 언성을 높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엄마를 모셔야 하나 삼형제가 도란도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겠죠. 하지만 저희 시댁의 분위기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랐습니다. 아들 중 그 누구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모시라고 말을 하는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있었죠. 상황을 모르는 남들이 봤다면 천하의 몹쓸 놈들이라고 욕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삼형제에게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영화 타짜 아시죠? 그 영화의 주된 주제였던 도박. 시어머니는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도박을 하면서 빚을 지고 그 빚 때문에 선산도 날리고 동네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바람에 평판이 좋아지지 않아 이사를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이야 삼형제들도 자기 엄마를 위해서 막내 시동생은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고 남편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큰 아주버님은 첫 월급을 손에 쥐기도 전에 시어머니 빚을 갚는 데 다 썼대요. 제가 듣기에도 삼형제가 할 만큼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도 젊은 시어머니가 왜 자기를 모시라고 했냐?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렸죠? 상황이 그렇게 된 데에는 또 크나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어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두 눈 크게 뜨고 살아있는데 혼주석에 네 형수를 앉힌다는 게 말이 되냐? 큰형이랑 둘째 형한테 물어봐. 누가 나한테 더 엄마같이 굴었는지. 엄마가 도박판 다닌다고 나 수능날 도시락도 안 싸줬을 때 그때 대학생인 형수가 나 도시락 챙겨줬어. 엄마가 나한테 엄마 노릇 안 할 때 형수가 나한테 엄마 노릇 해줬다고. 왜? 서운해? 서운해도 어떡해? 엄마가 한 짓이 있는데? 그래, 그래도 엄마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니까 엄마를 혼주석에 앉혔다고 치자. 나보고 큰형이랑 똑같은 일 겪으라고? 엄마 기억 안 나? 큰형이랑 이혼한 큰형수 결혼식 때 엄마가 진 도박비 때문에 빚쟁이들이 결혼식장까지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결혼식 개판 쳤던 거. 큰형이 형수랑 결혼생활 유지하면서 내내 죄인으로 왜 있었는데?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에 큰형수 친정에 미운털 제대로 박혀서 형은 결혼하자마자부터 죄인처럼 살았어. 엄마 지금도 도박하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빚이 있겠지, 없겠어? 나는 절대로 큰형처럼 죄인같이 안 살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도박 끊는다고 했잖아. 그래, 내가 너희 큰형이나 둘째 형한테는 못했다고.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한 거, 그거 내가 인정해. 그래도 내가 막둥이 너한테는 어떻게든 엄마 노릇 하려고 애썼어, 응? 그래도 내가 너희 엄마인데 내가 어디 죽은 것도 아니고 땅에 묻혀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내가 왜 혼주석에 못 앉냐고? 내가 뭘 어떻게 하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믿을 거야? 서방님, 어머님이 도박 진짜 안 하시겠다고 나한테 약속했어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형수, 나는, 아니, 나랑 우리 형들 엄마 절대 안 믿어요. 형수도 알잖아요. 둘째 형이랑 연애할 때부터 우리 집 어떤지 쭉 봐왔잖아요. 엄마가 바뀔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바뀌어요. 내가 장담해. 시동생은 혼주석에 시어머니 대신에 저보고 앉아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멀쩡히 살아계신데 저 역시도 불편했습니다. 삼형제 중에 시동생은 막내여서 그런지 시어머니한테 유독 사랑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왜 내가 혼주석에 앉지 못하냐. 정말로 도박 안 하겠다. 도박을 끊겠다. 자식 앞에서 거의 빌다시피 다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시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컸고 절대로 엄마를 혼주석에 앉힐 생각이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죠. 그도 그럴 것이 큰아주버님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저지른 도박비 때문에 큰일이 나긴 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남편과 연애 중이었기 때문에 큰아주버님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 중 한 명이었죠. 이야, 우리한테 빌려간 돈으로 도박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아들이라고 결혼식은 해줬나 보네. 큰아들, 아이고, 큰아들 결혼 축하해. 그런데 축하하긴 하는데 그쪽 엄마가 우리한테 큰 돈을 빌려갔어. 그런데 갚지를 않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지. 축의금이라도 좀 가져갈까 해서. 어머머,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디라고? 내가 돈 갚는다고 했잖아. 아, 신 사장, 내가 그쪽들한테 돈 하루 이틀 빌려? 내가 돈 갚는 기한은 잘 못 지켜도 그래도 어떻게든 돈 다 갚았잖아. 오늘 우리 큰아들 결혼식이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빨리 나가. 아이, 이거 나요. 우리도 나름 여기 축하러 온 거야. 온 김에 우리한테 빌려간 돈 가져가려고 겸사겸사 온 거라고. 엄마가 돈을 못 갚으면 자식이라도 대신해서 갚아야지. 그리고 누가 뭐 생돈 가져간대? 어차피 축의금으로 들어온 거 그거 가져가겠다는 거야. 아, 이거라!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주었던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큰 아주버님의 결혼식장을 뒤엎고 하객들은 웅성웅성거리며 서둘러 식장을 빠져나가고 남편과 시동생은 그 사람들을 말리느라 엎치락 뒤치락 몸싸움까지 하고 제가 봐도 아주버님은 결혼과 동시에 자기 처갓집의 죄인으로 낙인 찍히겠구나 싶었습니다. 역시나 그렇게 결혼을 한 큰 아주버님은 처갓집에 쩔쩔매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 와중에서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도박에 미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저질러버린 도박빚은 큰 아주버님네 부부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까지 떠넘겨졌었죠.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남편은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이따금 시어머니의 빚을 메꿔주었고 큰 아주버님네 부부가 상당수 이상의 빚을 갚았어요. 형님이라는 여자는 그런 상황을 견디다 못해 결국 이혼을 했고요. 그런 상황을 다 봐온 시동생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또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흘려가며 비는데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도박 문제만 빼면 정도 많고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자식들 입장에선 달랐겠죠. 혼주석에 앉겠다, 절대 앉힐 수 없다 실랑이를 하다가 그러다가 그 사단이 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기필코 너한테 내 굳은 의지를 보여주마라고 큰 소리를 치며 돌아선 시어머니가 사고를 치고 말았죠.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죠. 시어머니가 병원에 급하게 실려왔다는 듯한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과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마주한 모습은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하네요. 시어머니는 오른손에 응급처치를 한 건지 붕대 같은 걸 감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가른 것 같은데도 그 새하얀 붕대 위로 얼핏얼핏 혈흔이 보였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누가 해코지한 줄 알고 경찰을 부르려고 했는데 환자분 본인께서 하신 거래요. 아휴, 의사 생활 오래 했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요. 마취 한 것도 아니고 맨정신에 하신 것 같은데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자면 신경이랑 근육이 많이 손상되었어요. 이웃분이 발견하셔서 병원으로 오신 건데 흔히들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당시의 막내 아들에게 굳은 의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스스로 몸을 해치는 방법을 택했어요. 정말로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자기 손목을 네, 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시어머니는 극한의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완강했던 시동생과 큰 아주버님, 그리고 저희 남편도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살고 시어머니는 당신이 원했던 대로 시동생의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어머니는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되었고 혼자서는 음식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되었죠. 그래서 누가 시어머니를 모실 것인가, 누가 나를 데리고 함께 살아줄래라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맨 처음 불려 들었던 대화 내용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눈 대화였어요. 그 누구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하지 않았죠. 엉엉 울면서 꼬마 아이처럼 훌쩍이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는데 저는 불현듯 돌아가신 저희 아빠가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독하다 독해. 혜란이 저것은 내 딸이 확실해. 혜란아, 너는 이 아비가 그렇게도 싫으냐? 어떻게 된 게 아빠라는 소리를 한마디를 안 하려고 하네. 저는 태어나서, 아니 제가 기억하기 시작한 그 나이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까지 한 번도 아빠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라는 단어가 제게 주는 느낌은 무섭고 두렵고 끔찍하고 엄마를 울게 하는 그런 단어였거든요. 생각해보면 돌아가신 친정아빠가 자식인 저희들한테 못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당신의 아내였던, 그리고 저희한테는 엄마였던 친정엄마한테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죠. 이 재수없는 여편네야. 네가 그렇게 집구석에서 죽상을 치고 있으니까 내가 밖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어? 너 솔직히 말해봐. 어디 물이라도 떠놓고 비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 가서 굿이라도 하냐? 어떻게 된 게 네 얼굴만 보고 나갔다고 하면 일이 다 어그러져. 네가 집구석에서 내 새끼들한테 날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저것들이 아비만 들어왔다면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얼굴 하나 안 내비치냐고! 음, 대답해. 대답하라고! 그렇게 놀아보면 뭐가 달라져? 그만 저 울고 대답이나 하라니까! 이거 놓으라고! 아이고, 애정이 아빠. 애들 엄마 잡겠어. 아유, 이 양반이 술만 먹었다면 왜 이래? 애정아, 너는 얼른 혜란이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 아유, 애정이 아빠. 애들 엄마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응? 상철 아빠! 빨리 와서 좀 말려. 아우, 이러다 사람 잡겠네. 우리 아빠는 엄마가 저렇게 미우면서 엄마랑 왜 결혼을 했을까? 어린 시절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늘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저렇게 싫은데 엄마랑 왜 결혼했을까? 엄마는 왜 아빠한테 도망치지 않는 걸까? 저렇게 아빠가 때리고 못살게 굴고 욕지거리 하는데 엄마는 왜 아빠한테서 도망치지 않는 걸까? 아빠에게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 나면 엄마는 늘 저희 방에 들어와 언니와 저를 꼭 끌어안고 숨죽여 울기만 했어요. 저와 언니는 그런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냥 품 안에 가만히 안겨 있었죠. 그렇게 저한테 아빠라는 존재는 분노와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빠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저는 아빠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혜란아, 정말 미안하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너랑 너희 언니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못나서 그런 걸 너희 엄마 탓을 했다. 혜정 엄마,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나서 그랬어. 내가 정말 미안해. 혜란아, 한 번만
아빠라고 불러줄래? 숨이 넘어가면서도 아빠는 제게 덜덜 떨리는 손을 내밀며 한 번만, 딱 한 번만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간절히 원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저는 입 밖으로 아빠라는 소리를 내지 않았죠. 그때 그러지 못한 게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는데 남편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라고 해도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만한 그늘이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은 제 설득에 넘어왔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손목까지 다치게 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도박을 안 하시겠구나. 자기가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자기 몸을 다치게 할 정도라면 이제는 정말 도박을 안 하겠구나 안심을 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한 거였고요. 하지만 도박에 미친 사람들은 손목이 잘려나가도 발을 사용해서라도 도박을 한다는 걸 제가 시어머니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네? 그놈의 도박 때문에 결혼식 때 혼주석에 앉아야 한 해 만에 그 난리라는 거 다 겪으셨으면서 왜 또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네? 이제는 하다 그 손으로 도박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왜 이러세요, 정말? 아, 내가 뭘? 그냥 취미 삼아 한 거야, 취미 삼아. 아이고야, 걱정하지 마라. 너한테 손 안 뻗을 테니까. 웃기고 있어. 너 지금 나한테 뭐 생색내는 거냐? 내가 손병신이라서 너한테 밥 얻어먹고 네가 빨아주는 옷 입고 산다 이거야? 걱정하지 마라. 나 너희한테 손 뻗을 생각 손톱만큼도 없어. 시어머니는 다시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시어머니의 도박 때문에 집안엔 어둠이 몰아오기 시작했죠. 303호! 마침 잘 만났네. 아니 303호 시어머니 말이야. 지난달에 우리 어머니한테 100만 원 빌려갔다는데 집안에 급한 일 있다고 급히 돈을 좀 써야 한다고 빌려가셨다고 하거든? 그런데 갚을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도 깜깜무소시라고 하셔서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드려도 받지도 않으신다네? 집안일 급한 거 다 해결된 거면 돈 좀 갚아달라고. 아니면 어머님한테 전화라도 좀 받아달라고 말씀 좀 드려줘. 아유, 303호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님 병나게 생겼어. 급한 일이요? 그래. 엄청 우리 시어머니 붙잡고 물고 늘어졌대. 손도 성치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매달리면 어느 누가 돈을 안 빌려줘? 대충 보기에 303호나 303호 남편이나 돈벌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노인네들한테 돈 때문에 신경 쓰게 하지 말어. 나이 든 사람들 조금만 신경 써도 뇌출혈로 바로 온다니까. 어쨌든 돈 좀 빨리 갚아달라고 말씀 좀 드려. 시어머니는 옛날 당신 아들들이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저희 부부와 함께 사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더 화가 났던 건 꼭 저희 부부한테 무슨 큰일이 생겨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돈을 빌리고 다녔대요. 몸도 성치 않은 분이 자식 얘기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느 누가 안 빌려주겠어요? 시어머니는 계획적으로 돈을 빌렸더라고요. 저희 라인이 좀 큰 평수대 아파트였는데 그 라인에 사는 딱 보기에도 고가의 옷 입고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가서 돈을 빌렸대요. 그렇게 해서는 돈을 갚지도 않고 연락도 딱 끊어버리고 1명에서 2명으로, 2명에서 3명으로 점점 저희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나중엔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송까지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살면서 남한테 피해 한 번 안 끼치고 혹시나 민폐를 끼칠까 정말 조심하고 살았던 저로서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너무 화가 났고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봐. 내가 백날 첫날 말씀드린다고 내 말 들으실 것 같아? 당신 303호 아주머니 돈 드렸어?
내가 오늘 동네 마트 갔다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나만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 저 여자가 그 도박에 미친 할머니 며느리라고. 참, 마트 캐시 아주머니한테도 돈을 빌리셨더라? 이번에는 우리 며느리가 작은 옥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대. 아니, 왜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드냐고. 나 더는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못 살아. 당신이 말씀 좀 제대로 드려봐. 내가 말씀드리면 다 꼬아서 들으셔. 내가 뭐 어머니한테 유세 부린다나? 그게 지금 말이 돼? 당신 삼형제 그 누구도 어머니 안 모신다고 했을 때 당신 설득해서 어머니 모셔온 게 나잖아. 아무튼 당신이 어머니한테 좀 말씀 좀 드리라고. 아우! 그만 좀 해. 그만!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루 종일 찡찡거리고. 이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야. 그러게! 내가 엄마 모시기 싫다고 했었지? 당신 그때는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엄마 모시고 오자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난리야? 당신 착하잖아. 당신 착한 사람 아니야? 당신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303호 아줌마한테 돈 줬어. 그럼 됐잖아. 손 하나 없이도 도박판 나가서 하루 종일 읽다 오는 인간이야. 그런 사람한테 아들이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그냥 포기해. 그냥 무시하고 살으라고. 거짓말 같죠? 지어낸 것 같죠? 안타깝게도 저 말은 남편이라는 인간이 실제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게 누가 자기 엄마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냐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더군요. 시어머니가 도박을 다시 시작하면서 남편의 외박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오기 싫대요. 그게 남편의 외박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참 뻔뻔하게 그지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큰 아주버님도 시동생도 남편도 그 누구도 시어머니의 도박에 대해서는 관여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이름을 팔아서 돈을 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해결을 안 하고 있겠냐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도박을 하고 온 걸 알게 된 날이면 시어머니 짐을 다 빼서 현관밖에 던져놓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 또 현관문 앞에서 통곡까지 해가며 온갖 불쌍한 시어머니 흉내를 다 댑니다. 그러면 결국 또다시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와 있게 돼요. 그런 일이 반복되어 가며 하루하루 지쳐가고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지지 않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제게 또 하나의 안 좋은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상하죠. 생전 처음 보는 그 핸드폰 번호를 보는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쫙 돋았어요. 찜찜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아들었고 그날 저는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일환 씨 맞죠? 저 그쪽 남편이랑 만나는 여자인데.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서요. 오늘 시간 좀 괜찮으세요? 여의도 맞죠, 회사? 제가 그 근처로 갈 테니까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죠? 그 사람한테는 따로 연락하지 말아주실래요? 아마 제가 자기 와이프 만난다고 하면 당장 달려올 것 같아서요. 저는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는 내가 당신 남편이랑 만나는 상간녀입니다. 할 말 있으니까 시간 좀 내시죠라고 당당히 말을 할 리가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꿀꺽꿀꺽 침 삼키는 소리만 내자 상간녀라는 그 여자는 믿지 못하겠으면 지금 당신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으니 확인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네, 제 핸드폰에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남편과 그리고 낯선 얼굴의 여자가 다정하게 포옹을 하며 찍은 사진이었죠. 그게 저예요? 저희 둘이 만난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더 긴 얘기는 오늘 만나뵙자고 한 거니까 시간 좀 내주세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알았다고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하길래 사진까지 보내며 내게 만나자고 하는지
대체 어떻게 굴러먹던 인간이길래 이렇게까지 양심이 없고 뻔뻔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머릿속에는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하는 멍청한 생각이 맴돌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어느샌가 상간녀와 약속한 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문이 열리고 짙은 향수 냄새가 제 코끝을 찔렀어요.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죠. 상간녀가 도착했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지나가기도 전에 제 앞에는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진한 화장을 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상간녀가 나타났습니다. 참 당당해 보였어요. 누가 보면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커피 한잔 하려고 만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오니 오히려 저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더라고요. 그 여자가 먼저 말하길 기다렸어요. 얼마나 대단하고 잘난 사랑이길래 감히 상간녀 따위가 본처인 나를 불러냈는지 말입니다. 저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결혼해야 돼요. 그쪽 남편이랑. 임신했거든요. 지금 6주 차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몇 개월째는 돼야 눈치챈다는데 제가 워낙 예민해서요. 그래서 금방 알아차렸어요. 이거 보이시죠? 임신 테스트기 2줄. 초음파로는 아직 안 잡힌다고 해서 피검사만 먼저 했는데 임신 맞대요. 그래서 이혼 좀 해달라고 말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렇잖아요. 가정 있는 남자라고 해서 뱃속에 생긴 애를 지울 수도 없고 생명 지우는 것보다는 그쪽이 이혼해주는 게 더 윤리적이지 않겠어요?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와이프가 미련하고 답답하기는 해도 사람은 착하다고요? 그래서 부탁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이혼 좀 해주세요. 저는 제 아이 저처럼 아빠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 그냥 이혼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지는 않아서 크게는 못 드려도 위자료 드릴 때 제가 좀 더 얹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이혼 좀 해주세요. 혹시나 언니가 정 못 될까 봐. 제가 사진도 갖고 왔어요. 이거는 저랑 그 사람이랑 100일 기념 여행으로 제주도 갔던 거. 이따가 언니 생일이었는데 그 사람이 언니한테 회사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나랑 같이 제주도 갔었어요. 사진 잘 나왔죠? 언니랑은 여행 스타일이 안 맞아서 여행을 가도 관광지도 못 가고 숙소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되게 불만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여행 가면 코드가 맞아가지고 재밌다고. 저희 여행 가면 사진 찍느라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만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 생일 때 오빠가 이벤트 해준 거. 언니한테도 이런 거 해줬어요? 상간녀라는 그 여자는 임신을 했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혼하기 싫다고 할까봐 저한테 충격을 주려고 했던 건지 남편이랑 외도하면서 찍었던 사진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 영상 기록물까지 싹 다 보여주더군요. 보여주면서 마치 친구한테 자랑이라도 하듯이 이날은 어디를 갔었고 여기서 뭘 먹었고 여기선 어땠고 등등 제잘제잘 떠들어댔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상간녀들한테 시원스럽게 물도 끼얹고 거세게 뺨도 갈기고 하던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여자랑 내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마주보고 앉아 같이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가 역겨웠거든요. 이혼 해주실 거죠? 나는 분명히 언니한테 부탁했어요. 그리고 언니도 여잔데 자존심이 있지. 바람나서 임신까지 한 여자둔 남편을 붙잡고 살 생각은 아니죠? 가정 있는 남자 만나서 임신한 게 대단히 자랑스러운가 봐요. 뻔뻔하게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혼해달라고 그러고. 하긴 그렇게 뻔뻔하고 개념이 없으니까 가정 있는 남자 만나서 놀아놨겠지. 아까 나한테 위자료 줄 때 더 얹어서 줄 거라고 했죠? 얼마나 더 얹어줄 수 있길래 나한테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억 단위로 얹어주려고요? 도대체 얼마나 줄 수 있길래 그러는 건데? 그쪽 부모님은 알아요? 아차차. 듣자하니 어떻게 자랐을지 알 것 같네. 그쪽 엄마라는 사람도 그쪽이랑 똑같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났으려나? 그러면 그쪽 되는 게 딸이면
나중에 그 딸내미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벌어먹고 살겠네. 야, 나 지금 뭐라 그랬어? 어디다 대고 야야? 네가 지금 나한테 나 근본 없는 년이에요 떠들어대놓고 왜 나한테 말을 발끈해? 네가 그렇게 남의 가정 깨고 그 자식 낳아서 네 새끼한테 엄마라고 떠들어댈 수 있을 것 같아? 이혼? 네가 나한테 얼마나 더 얹어줄지는 정확히 금액을 제시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그렇게 저는 상간녀에게 최대한 잔인하게 상처를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상처를 받지 않았겠죠? 그때 그 여자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봐도 그 정도로 근본 없이 굴러먹었던 여자라면 누가 자기한테 악의를 갖고 얘기해도 못 알아먹을 게 뻔했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저한테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대던 상간녀를 뒤로하고 그 여자가 제게 내밀었던 사진, 영상물이 담긴 USB 파일을 손에 옮겨진 채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는 것. 그것만 기억이 나네요. 참 정성스럽기도 하죠? 저한테 자기랑 그 망할 놈이랑 바람 피우던 걸 보여주겠다고 정성스럽게 노트북에 USB 파일까지 들고 왔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도착해서 안방에 들어서자 그때야 온몸에 피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도 났죠. 방에 틀어박혀서 제가 나오질 않자 이상했는지 시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댔습니다. 당신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심지어 그 상간녀라는 여자가 임신해서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찾아왔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게 한다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아이고, 난 또 뭐라고. 누가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네. 얘 혜란아, 남자들은 살면서 바람 피우는 거 그거 그냥 흔히 일어나는 일이야. 젊은 나이에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갈 수도 있지. 그러게 내가 너한테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예쁘장하게 입고 다니려고 몇 번을 말했니? 아유, 그놈이 그거 너한테 찔렸나 보다. 남자들 바람 피우는 거 그거 아무리 딴 년이 좋아서 밖에 나가 놀아놔도 결국은 자기 조강지쳐 찾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네가 착하잖아. 네가 착하고 마음이 넓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줘. 그리고 남자들 바람 피우는 거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는. 결국은 다 다시 조강지쳐 좋다고 오게 돼 있어요. 그만 울어. 무슨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술술 잘도 저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 식구들한테 그냥 등신 머저리 호구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것들한테 나 등신 모질이입니다 하고 광고하고 살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멍청하게도 그때 가서 정신이 제대로 들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알아요. 이런 생각이 진작에 들었어야 한다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라는 여자와 남편이라는 그 자식 말대로 제가 미련했나 봐요. 그렇게 뒤통수를 거세게 맞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대처가 늦을 필요는 없었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일단 시어머니 방에 있는 모든 짐을 죄다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온갖 쌍욕을 내뱉으면서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으러 달려들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밀쳐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제가 미련한 여자라서 너무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닌데 내가 너무 멍청했어. 착한 며느리 찾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나는 더 이상은 호구 잡혀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면 어머님 아들 자식 가진 여자 있으니까 그 여자한테 가서 도박빚 갚아달라고 하고 뒤치다꺼리 해달라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고함을 질러대는 시어머니를 무시하면서 그대로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도 곧장 전화를 해서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 당장 네 엄마 데리고 나가서 알아서 살아보라고 했죠.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애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위자료를 준비해 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니들한테 위자료 받는 건 내가 피해자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고 내가 돈이 없어서 니들한테 위자료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그 여자한테 그대로 말해도 상관없어. 조만간에 회사에 어떤 게 소문이 나는지 어떤 고소장이 날아갈지 한번 긴장하면서 기대해보라고 해봐. 네. 저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녀 소송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저를 찾아와 자기네들이 외도를 저질렀던 모든 증거를 내밀어준 그 상간녀에게 그대로 대갚아주기로 했죠. 물론 익명으로 말입니다. 알아보니 상간녀가 근무하는 회사가 저희 회사 근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회사를 다니는 정도면 어느 정도 좋은 대학은 나온 걸 텐데 그 좋은 머리로 왜 자기 인생을 꼰 건지. 아마 나중에 자기 인생이 얼마나 망가진지 깨달으면 그때서야 후회하겠죠. 상간녀와 내밀었던 모든 증거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 상간녀가 근무하는 회사 내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려버렸습니다. 회사가 모여있는 단지 내에는 식당만 가도 이 회사 저 회사 소문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제가 올린 자료가 제대로 퍼졌다는 걸 알게 되었죠. 대충 귀동량으로 듣자 하니 징계를 받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계획한 복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 같았죠. 그리고 이혼해서 저는 위자료는 물론이고 제가 그놈의 엄마 때문에 갚은 빚, 그것에 대한 보상도 받아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로 남지 않기로 했으니 말이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혼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기회 같아요.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호구로 살았을 테니 말입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제 과거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과감히 그런 인간들 버리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두들 자기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하니까요.